저는 좀 한국 주식의 투자자라는 좀 오늘 좀 명제를 갖고 왔는데 조금 뭐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뭐 애국심이나 국뽕이 아니라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서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지금.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찍어내면 돼요 그냥. 돈이 부족하면 돈 찍어내면 되고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보시면 반도체 부족하죠. 컨테이너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HMM 주가가 10배 간 거죠. 배가 없어가지고. 물류, 자동차도 부족해요. 예.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은 다 만들어요. 지금은 좀 어쨌든 좀 꿈에서 깨야 될 것 같다. 꿈에서 깬다는 게 뭐냐면 그 너무 유동성으로 그냥 실체 없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막 뭐 메타버스나 NFT 실제 막 적자 내는데도 엄청 올라갔어요. 주가 막 10배씩. 이제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말고 저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이거 아마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PER은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PER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주식의 현재 가치, 지금 이제 뭐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를 할인율로 나눈 거예요. 이 할인율은 요 R이 그거거든요.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R 값이 너무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분모가 커지면 분모가 올라가죠. 우리 수학 공식처럼 요게 당연히 떨어집니다. 예. 근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좀 확신도 잘 안 되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퍼가.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PER이 35배인가 그 정도에서 2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PER이. 기업들 이익 지금 좋아요. 사실. 나스닥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1분기 실적 보면 기업 이익은 다 좋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안 좋아서 폭락한 건데 요 PER 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막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요 조정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것만 봐요. 기업 이익. 이게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 기업 이익은 뭐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P가 판매 단가, Q는 수량, 비용.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올리거나 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올라가요, 앞으로. 왜? 금리랑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수가 없고 저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크게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좀 기업을 만약에 보실 때 요거를 일단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아, 얘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만큼 돈을 벌 거고 뭐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니까 돈을 요만큼 벌 것 같고 요게 통했죠, 작년에. 근데 지금은 진짜 꿈에서 깨야 될 것 같고 요겁니다, 요거. 요거 분석인데 P냐 Q냐가 중요한데 사실 Q가 더 중요해요. 많이 파는 회사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단가를 올리든가 Q를 올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이 기업은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일까? 아니면 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 기아가 자동차 가격 올려서 지금 실적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부터는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당분간은 이쪽보다는 저 EPS 저거를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폭락했던 이유는 요게 빠진 것도 있는데 저 EPS를 이제 못 믿어요. 지금 이거 비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단가도 못 올릴 것 같고 스냅이라는 회사가 지금 딱 거기 빠져 있는 게 간단히 스냅만 예를 들어 스냅은 SNS 기업인데 한국의 카톡 10대들이 쓰는 건데 판매 단가를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 구조 자체가 SNS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Q가 뭐냐면 광고 수입이에요. 광고. 근데 CEO가 뭐라고 했냐면 광고 매출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40%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요거 빠진 건 알겠는데 이제 EPS가 앞으로 급락하게 생겼네. 이제 이 우려가 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거는 못한 거죠. 이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공포스러운 게 요거를 충족 못하는 순간 그냥 무식하게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SNS 기업이 왜 못 갈까요? 미국에. SNS 기업이 못 가는 이유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시장이 다 이제 우리도 뭐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그램 쓰고 유튜브 보고 한데 근데 유튜브는 되는 이유가 경쟁자가 없어요. 유튜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근데 SNS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페이스북 안 하고 인스타 해도 되고 미국 10대들은 인스타 안 하고 난 스냅 할래. 근데 또 거기에 또 경쟁자가 또 있고 이게 너무 그리고 요즘에는 그 10대들이 틱톡 많이 보더라고요. 틱톡 거기 그냥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쟁 플랫폼이 갑자기 이제 장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독점이 아닌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넷플릭스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넷플릭스도 지금 디즈니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니까 주가 폭락 70% 빠졌죠. 그동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그 면밀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앞으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반기는 괜찮을 거예요. 하반기는 괜찮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좀 요걸 고민하셔가지고 신용은 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대출은 왜냐면 진짜 어려운 장이니까 대출을 써야 되는 장세는 아까 저성장 저물가가 와가지고 위기가 와서 정말 연준 의장이나 뭐 누가 이렇게 구원투수로 확 돈을 쏴줄 때 그럴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 좀 지키시고 좀 일부 분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자산에 좀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채권이나 고배당주로도 일부를 좀 분산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 같아요. 이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제가 또 이따가 한번 적어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되게 어렵지만 이제 얼마 전에 또 NH투자증권의 신한종 센터장님이 하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뭐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뭐 주식 쪽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오늘 5% 정기예금에 딱 들었어요. 5% 정기예금에 내가 딱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하루 지나서 다음날 그냥 가봤어요. 다른 또 상품이 있나 해서. 근데 갑자기 다음날 갔더니 정기예금 금리가 4%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나는 이제 완전 횡재한 거죠. 횡재했죠. 하루 만에 이렇게 나는 5%를 받는데 내 다음으로 오신 그 다음날 오신 분들은 4% 금리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예금의 가치가 올라가죠, 당연히. 다음날 가치는 떨어져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 금리가 떨어지면 내 그러니까 예금, 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가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채권은 주식하고 다르게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좀 비슷한 상품인데, 물론 회사가 망하면 못 주지만, 근데 금리가 오르면 내가 5%에 오늘 예금금리 딱 가입을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6%짜리를 준다. 그럼 나는 망한 거죠. 다음날 왔어야 되는데.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제 그 원리예요. 그래서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간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신한종 센터장님이 이제 그려놓으신 건데, 그걸 제가 그대로 똑같이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물가 상승률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랑 금리는 비슷하게 가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건데,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뭐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요, 이걸 디플레라 그래요. 디플레. 그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디플레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 그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상승률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둔화돼요. 마이너스 5 갔다가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데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실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뭐죠? 채권 가격은 금리의 반비례. 그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요. 저기서 쭉 물가랑 똑같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저 구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저희가 채권 매도 구간이고, 근데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저는 하반기에 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닌데 둔화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꺾인다는 거 금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럼 채권 사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이 정확히 어딘지는 우린 모르지만 지금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 가격이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코로나19 위기 터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채권은. 예, 그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되고 그 다음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DP가 한 50% 정도 되고 물가가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 부도 위험, 그 국가에 이제 좀 약간 뭐 부도가 날 위험인데 한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앞으로 지금 인구 감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사실 심각하긴 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예측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1.7%밖에 안 된대요. 매년. 이거랑 금리가 이제 거의 일치해가요. 장기 금리는 여기에 수렴해요, 거의. 그러면 앞으로 채권 금리는 저기에 언젠간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3.2%까지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채에 지금 투자를 딱 해놓으시면 10년 동안 3.2% 받는 거죠, 그냥. 받아요. 예. 높은 거죠, 되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채권을 샀는데 이 성장률에 맞춰서 이 국고채 10년 금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1.7로 가면 이자는 이자대로 벌지만 요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올라간다 그랬죠. 채권 가격으로도 돈을 벌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기 딱 요런 위치다 보니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물가가 문제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아까 보셨지만 물가 오르면 채권한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도 결국에 안정화 되겠죠. 언제까지 뭐 고유가가 장기간 뭐 10년간 이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물가도 점점 안정화될 수는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채권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꺾일 수 있다는 건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주요 채권이 저렇게 이제 등급이 있어요. 회사채 같은 거 AAA 여기까지가 투자 가능한 등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BBB 플러스 이게 대한항공이 여기 속해 있고 AAA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죠. 한국전력.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전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막 1년에 이제 20조 적자 난다.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을 엄청 했어요. 발행을 하면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채권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전채 아마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텐데 한전채 팔더라고요. 2년짜리. 요게 한 3.5인가? 예, 3.5에서 아무튼 이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사면 2년 동안 이걸 보장받는 거죠.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차익도 얻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한국토지신탁, 대한항공이 4.3%. 예. 대한항공이 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망할 일은 없겠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 은행채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겁니다. 트리플 A. 예, 굉장히 우려한 거. 근데 예금은 2.3%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제가 어제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만기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이 한 2.3%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예금보다는 내가 뭐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 회사들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당장 한전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설사 이게 금리가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금리 오르면 손해봐요. 사실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돼요. 예, 그럼 내가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보장받고 나오면 돼요. 주식과 다른 점은 주식은 내가 손해보면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좀 손실인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에이, 나 만기까지 그냥 가져갈래? 이래버리면 이제 그냥 만기에 원금 받고 이자 딱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신한종 세사님이 그때 쓰셨던 자료에 보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현재가 만약에 3.9%짜리 그 금리를 내가 받으면 금리가 만약에 여기 0.25%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는 무조건 보장돼요, 요건.
요건 그냥 무조건 만기까지 매년 1년에 3.9%를 받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차익,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더 난대요.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만약에 2.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6.2%의 수익이 나서 합치면 10% 이익이 나는 거예요, 총.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1%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격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합쳐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구조, 좀 메커니즘을, 그래서 채권을 꼭 투자하라 이거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도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되게 저는 좀 좋다. 그리고 채권을 또 알아놓으면 주식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어차피 금융시장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한국 주식의 투자자라는 좀 오늘 좀 명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약간 국뽕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아니 근데 저도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뭐 애국심이나 국뽕이 아니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서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지금.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찍어내면 돼요, 그냥. 돈이 부족하면 돈 찍어내면 되고,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보시면 반도체 부족하죠. 컨테이너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HMM 주가가 10배 간 거죠. 배가 없어가지고. 물류, 자동차도 부족해요.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만들지 못하는 건 없어요. 요게 지난주에 제일 화두됐던 게 이거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이거 여기 480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나왔던 기사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1000조 투자예요. 1000조. 1000조 합쳐서 5년 동안. 그럼 1년에 200조씩 투자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GDP가 지금 1년에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2000조 좀 넘는데 대기업 투자하는 것만 한 10%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예, 연간.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경기에 좋은 거죠. 근데 왜 투자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섬심 쓰듯이 그거 아니에요. 예, 인터뷰 기사 보니까 나는 죽을 마음으로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냐면 지금 투자 안 하면 도태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여기서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뭐 바이오, 모빌리티 다 그 첨단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 이쪽에 길이 있다고 좀 보는 건데 어쨌든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도 늘리고 근데 지금 모든 게 공급이 또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는 방법은 투자하면 돼요. 투자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좀 밝혔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사이클이 저는 되게 유리하냐 한국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나라는 사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선이 세계 1위고요. 자동차 세계 5등 전기차는 지금 더 잘하죠. 가전제품 1등 스마트폰 1등 건설기계 무기도 만들어요. 인공위성도 이제 해요. 6월 15일 날 이제 누리호 발사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전력기기 원전도 세계 한 1위 정도 하고 있고 이거 만드는 거는 네. 그 다음 반도체 뭐 말할 거 없고 태양광 풍력 건설 뭐 배터리 5G 철강 화학 이거 CMO 세계 1위 제약 그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콘텐츠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까지 다 잘합니까? 한국은 인구만 적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자급자족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우리나라는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을 해야 되지만 근데 한번 유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라든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스페인 예. 독일은 뭐 이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독일이 배 만드나요? 독일이 배 만드나? 독일 배 안 만들잖아요. 그죠? 반도체 없어요. 배터리 없어요. 독일 예, 그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딱 떠올려 보시면 프랑스
뭐 의류는 잘하죠. 의류, 화장품.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가전제품 만드나요? 스마트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웬만한 제조를 다 해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도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이제 만약에 설비 투자 사이클이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해요. 모든 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평택 공장을 왜 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 갑자기 평택 공장 가지고 웨이퍼에다 사인을 하고. 예. 물론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인데 나는 반도체가 너무 필요하다.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필요하다고 이제 알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동맹 맺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무역 분쟁 이게 쉽게 지금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한국이 물론 이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미국 편을 들어야 되나 중국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에서 보복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진짜 사드 보복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 정말 안 좋아졌고 왜냐면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는 건 있어요. 제조. 왜냐면 이제 중국은 모든 걸 다 자급자족 하려고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미국 공급망에서 탈락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런 좀 분위기 같은데 근데 중국과 한국은 그 약간의 그 수출도 하고 서로 수입도 하고 하지만 제조 면에서는 경쟁 국가입니다. 강력한 경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LCD가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난 게 중국의 BOE 때문이잖아요. 중국이 안 했으면 LG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배터리도 CATL이 세계 1등.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배터리는 중국에서만 CATL이 잘하지 미국이나 유럽에선 별 볼 일 없어요. 아직은. 크게 점유율도 없어요. 왜? 미국이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공장도 못 짓잖아요. 지금 배터리 공장을.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엄청 노력을 했죠. 근데 회사 하나 날라가 버리고 한 100조 날라갔죠. 반도체 못해요 쉽게. 예. 그러니까 이제 LCD 같은 거는 어쨌든 영향을 받았지만 반도체는 그 영향을 지금 쉽게는 못 받는 건데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야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하지 마. 하지 마라. 그래서 경고를 했고 실제 못하니까 중국은 반도체를 제대로 지금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좀 우리나라한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갈등 중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미국과 러시아도 갈등. 러시아는 중국과 붙고 예. 그래서 여기서 수혜받는 게 또 나오죠. 조선주들. 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유럽이 축소하니까 유럽이 미국의 LNG 수입을 해요. LNG선 수요가 지금 LNG 그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지금 적자 나가지고 주가 잘은 못 가요. 예, 내년에 아마 좋아질 거예요. 실적은. 근데 조선 기자재 LNG 관련주 요새 주가 엄청 올랐죠. 그때 한국 카본 같은 거. 그죠? 예, 또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런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 하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신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신냉전 시대에 우리 한국이 왜 저는 괜찮냐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 세계 다 갖고 싶어요. 저기 보시면 뭐 북미 쪽은 미국은 생산이 잘 안 돼요. 설계가 많고 유럽은 생산이 없어요. 그냥 그죠? EUV 장비는 최강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장비가 강하죠.
대만은 생산 강하고 후공정 강하고.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만들고 싶어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예. 근데 한국은 지금 딱 나누면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예요, 진짜. 예. 메모리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평택 P3 공장. 예. 삼성전자 그 평택 단지 어마어마하죠. 축구장 4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글로 간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맺기로 한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예. 근데 중국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안 돼요. 자기네가 직접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새 중국은 한국에서 장비 수입해요. 미국에서 못 받아오니까.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갔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제조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다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 계획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인텔, TSMC, 삼성, 또 미국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5년간 이제 아마 지원을 할 거고, 유럽도 보시면 반도체 펀드 조성하고 다 이제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평택, 일본도 지금 일본도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TSMC랑 한다는 거고,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12조 투자한다고 얘기 또 나왔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쉽진 않지만 지금 이런 계획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엄청난 뭔가 좀 소용돌이에 놓여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뭐죠? 결론은 요거예요. 투자예요. 그럼 투자하면 뭐 누가 좋겠어요? 이게 딱 투자를 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사이클이 좀 올 수 있다. 물론 삼성도 좋겠지만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가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단기 사이클로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EU가 러시아 손절하기로 했어요. 2030년까지 이제 러시아 너네 가스 안 쓸래. 이게 원래 노드스트림 1이 이렇게 독일로 가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노드스트림 2도. 근데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독일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저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해요. 예, 당장 할 수가 없고, 이제 받는 거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이렇게 가스가 갈 때,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 천연가스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뭐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유럽 쪽인데, 유럽은 옛날에 러시아에 거의 다 절반을 의존을 했는데 이 절반이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디선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저기 미국 배로 LNG 선으로, 나이지리아, 중동의 카타르, 독일하고 카타르랑 좀 요새 만나요.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타르하고 만약에 카타르가 여기서 독일에 배로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우리나라한테 좀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LNG 그쪽이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천연가스를. 근데 만약에 물량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지금 약간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엄청나게 LNG 투자 많이 해요. 지금 거의 플래닛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156척인가 막 150척인가 발주 계획 다 짜놓고 LNG선. 네,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발주하고 있죠, 실제로. 나이지라도 할 것 같고, 유럽도 지금 독일 중심으로 거기 이제 항구 쪽에 플랜트 건설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LNG선이 지금 작년에도 수주 많았는데 이게 그냥 당장 끝날까? 예,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석탄, 석유.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저기 적어드렸지만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데 천연가스는 적게 배출해요. 근데 이걸로 이거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팍 뛰어가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천연가스랑 원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선택을 했죠. 신원전 우리 갑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고, 미국과 같이 하겠다 이런 구도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가 이제 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겠죠. 근데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서 이제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러면 LNG선 수요. 그리고 저 천연가스를 이렇게 캐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서 캐가지고 공급을 하려면 파이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새 세아제강이 왜 잘 가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예, 관관업체, 하이스틸 막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도 때문에 그래요. 그 세 번째가 역시 우리나라 최고 경쟁력은 배터리죠. 투자 사이클로만 보면 이제 25년까지, 그때까지 대규모 투자하니까. 근데 전기차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게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이제 그쪽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조지아, 저기가 이제 그 알라바마. 그리고 조지아 쪽에 현대차가, 기아 말고 현대가 여기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 하나 더 지어요. 예, 이쪽에다. 그럼 여기 이제 밸류 체인들이죠. 이 기업들 다 수혜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그리고 아마 LG가 될지 삼성이 될지 SK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 때 아마 배터리도 우리나라 걸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중국은 어차피 포기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차 중국 점유율도 거의 없어요. 없고, 뭐 배터리도 당연히 안 되죠. 배터리 뭐 중국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럼 방법은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고, 지금 좀 올라와서 이제 10% 조금씩 육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 최대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잠정률이 높은데, 제가 왜 아까 한번 SNS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냅을 투자하기가 지금도 어려운 게 폭락을 해도 과연 얘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Q 성장이라 판매 수량 가능할까? 이 고민을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5%에서 10%예요. 10대 중에 한두 대 정도, 한 대도 안 돼요. 한 대도 안 되는 정도의 차가 전기차로 지금 판매가 돼요. 미국에서. 근데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언젠간. 그러면 이 수요 성장이 얼마나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해요. 이걸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 거예요. 양극재 회사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막 LNF 신고가 나고, 그죠? 예, 그랬던 것 같고, 물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 기아가 그럼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는 벌써 테슬라에 이어서 2등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미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먼저 깃발 꽂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일본의 도요타는 한참 뒤에, 지금 도요타는 25년도에 공장이 만들어진대요. 전기차. 그리고 아직도 전기차 한 대도 안 만들잖아요. 일본 업체들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기회인 거죠. 예, 나중에 또 어떻게. 근데 다행인 건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가 적극적이지 않은 게, 걔네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그 하이브리드만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2030년 계획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여전히. 전체 중에. 근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조지아 공장에 먼저 깃발 꽂고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 저는 좀 미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할만하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실제로, 예, 이제 공장 지금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죠. 저기 뭐 켄터키에 한국 있고, 여기 GM, 일본 도요타가 이제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쪽에. 예, 이쪽에 만드는데 너무 늦죠, 사실은. 그리고 SK-온, 독일 폭스바겐 아직 미정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좀 미국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제일 좀 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중국 CATL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피 터지게 경쟁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의 이런 세 가지 산업은,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저 세 개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좀 어렵지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게 제가 그려본 거예요. 1200원 이상인 시기거든요. 여기가 다. 환율 1200원 시기에는 어쨌든 지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른 게 환율이 더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되게 높았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이 늘어나요, 사실은. 매출액이.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2600대고 환율도 지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조금 유리한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싼 건 아실 거예요. PER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9배 되는 것 같아요. 네, 2550까지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전략을 짜본다면 지수대별로 보면 2700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2800을 넘어갔을 때는 그때 사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는 좀 관망하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선 포트를 재정비하는 구간이고 지금 2700 이하에서는 최소 2800, 900을 좀 노리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게 싼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환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라스트 댄스처럼 하반기에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좀 멀리 할 때가 아니라 좀 일단은 한번 담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